자, 설명 방법 파악하기인데, 여기서는 설명하는 글 읽기하고 글 쓰기가 있어요.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설명 방법입니다.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이에요. 설명 방법에 뭐가 있냐? 뭐 정의, 유추, 비교, 대조, 인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이 밑줄 설명 대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네.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며 대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악하면 읽으면요, 그렇죠? 읽으면 이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면 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읽기 위해서 설명 방법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글에 쓰인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넘겨서요.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그러니까 읽기예요, 이건 읽기. 글을 읽을 때 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글에 사용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등이 있어.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예요. 뭐뭐란 무엇이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예컨대, 예를 들어, 예로, 또는 이런 예를 들어, 예컨대라는 말이 없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어도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조는 어떤 대상들을 견주어서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비교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대조예요. 공통점이 뭐라고? 비교. 차이점이 대조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예시,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 분류는 여기다가 묶는 것 이렇게 써주세요. 묶는 게 분류예요. 묶는 게 분류다. 여러 대상이 있지. 여러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을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야. 기준에 따라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분류입니다. 이 반대가 되는 거. 어떤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 이게 구분이 되겠고, 묶는 건 분류입니다. 예시는 다 들어줄 거야. 이제 묶는 게 뭐라고? 분류. 나누는 게 예시. 품사 분류 기준이라고 배웠지. 품사 분류 기준. 그게 뭐가 있어? 형태, 기능, 의미라는 게 있잖아. 형태, 기능, 의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형태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걸로 묶을 수가 있지. 그래서 불변어, 가변어 묶잖아. 그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두 가지로 묶어버리는 거야. 형태가 바뀌는 단어들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단어들로 묶었을 때 바뀌면 가변어, 안 바뀌면 불변어라고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묶을 수가 있어요. 체언, 수식어,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묶을 수가 있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는 명사. 그것 대신에 나타나는 것 대명사. 수량과 관련된 거, 수량과 순서나 관련된 거. 이거는 수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 어떤 대상들을 기준에 따라 묶는 거를 분류라고 하고,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를 구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야. 원인, 결과가 인과입니다. 분석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어, 하나의 대상을 요소별로 또는 부분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쪼개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이제 머리, 가슴, 배로 쪼개서 설명하는 거, 분석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쪼개 설명하는 것 또는 어떤 그림이 있다면은 니네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의 색채, 구도 이런 것들을 요소별로 나눠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 하나의 대상을 요소별로 나눠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분석할 수가 있겠지. 그치? 보통 분석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대상을 부분별로 또는 요소별로 쪼개서 설명하는 게 분석이에요. 분류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대상들이 있어. 이걸 기준에 따라 묶는 게 분류, 나누는 게 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강산이와 다원이가 간식으로 팝콘을 먹기 위해 팝콘을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다. 두 사람이 찾은 설명서의 내용이 달랐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냄비에 옥수수를 넣고 팝콘이 만들어지면 맛있게 먹는다. 이건 뭐예요? 전체적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이 안 나왔죠. 때문에 이거를 보고 팝콘을 만들 수가 없어요. 팝콘을 만드는 거 따라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과정처럼 이제 세부적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여줘야 돼. 어떤 변화의 양상이냐? 뚜껑이 있는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둘러 달군다. 그 다음에 옥수수 세네야를 넣어본다. 이제 그 다음에 터지면 나머지 옥수수를 골고루 펼쳐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5분, 10분 정도 튀긴다. 담아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왼쪽은 중간 과정이 빠져 있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과정이 전체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오른쪽을 보고 팝콘을 따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변화의 양상을 요소별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도움되는 건 오른쪽이죠, 그렇죠? 사진도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팝콘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오른쪽이 되겠다. 설명하는 글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했죠. 새로 산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읽은 적이 있다. 혼자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의 조리 과정이 적혀 있는 설명서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그치? 뭐, 어찌됐든 설명하는 글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 그러니까 네가 책을 읽는 것은 뭐 재미로, 그러니까 여가 활동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일련의 전부 다 과정들이 뭐냐? 여가란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그렇죠? 자,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거 학교에서 했나요? 어, 아마 이거를 잘 들었어야 될 거예요. 읽기 전, 중, 후 과정도 있는데, 어찌됐든 읽기 전에 제목을 확인해서 다음 내용이 무엇이 나올 것인지 짐작해 보는 거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제목이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되겠죠? 이 제목을 보고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읽기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글을 읽으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명 방법은 뒤에 나오겠지. 자, 여기 보면은 뭐 공감각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감각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공감각이 뭐예요? 공감각이 공감이야? 아니야.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게 공감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푸른 종소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감각은 요거겠니 요거겠니 1번 2번 그치 종소리지 종소리는 심상이 뭐예요 그렇지 청각을 뭘로 바꿨어 그렇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이라는 건 옮겨간다는 얘기야. 이런 공감각적 심상을 찾을 때는 시적 화자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감각을 먼저 찾고 그 감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으로 바꿨냐 이걸 찾으면 돼. 종소리가 핵심 감각이에요. 청각이지. 청각적 심상을 다른 감각, 시각적으로 바꿨어.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밖에 새 소리가 들리고 밥 짓는 냄새가 난다. 이거는 공감각이 아니야. 별도의 감각이잖아. 새 짓는 소리는 청각이고 밥 짓는 냄새는 후각이야. 이건 별도 감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합적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설명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지? 자, 볼게요. 이거 이제 설명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설명 방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여러 예시를 갖고 온 거죠. 글을 갖고 와서 이게 이제 뭐냐? 음,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다이빙 때지. 다이빙 때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들어갔어. 퐁당 들어갔어. 근데 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이 퐁당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퐁당. 그러니까 풍덩이네 여기 풍덩. 풍당은 뭐 작은 게 떨어지는 거고 풍덩이 큰 게 떨어지는 거겠죠? 음성 몸이니까. 이 풍덩이 쓰였어요. 풍덩. 이 풍덩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그림에서 뭘 느낄 수 있어? 청각적인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청각적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그림에서 느껴지는 소리라고 했잖아. 시각의 이걸 뭐라고 봐야 돼? 청각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뭐냐면은 시각적인 그림을 청각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덩이라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뜀뛰기를 하다가 사람이 들어갔어. 들어갔단 말이야.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초점을 다이빙하는 사람에 둘 텐데 여기는 뭐예요? 들어가고 나서 물보라가 일으키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야. 제목은 풍덩이고. 그러면은 다이빙하는 사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소리를 느끼게 하는 거지. 그림에서 소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그림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시인데요. 볼게요. 공백한 하늘에, 비어있는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인 손길, 뭐, 시침, 초침, 시침, 분침이겠죠. 초침은 없으니까. 왜냐면은 옛날 교회당 마을에 걸려있는 시계는 초침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 손길이라는 건 시계바늘이 시간하고 그 분이 움직이는 게 이 시침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여인 손길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빛이 바랜 색이 바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종소리가 들리고 있어. 종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종소리가 마치 푸른색이 흩어지는 것처럼 들린다 이 얘기죠. 핵심 감각은 청각입니다. 청각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각이라는 겁니다. 공감각. 김광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뭐 김광균은 이미지즘 계열의 시를 많이 썼어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마치 보이는 듯이 서양화를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 외인촌, 뭐 그다음에 추일서정 이런 등등의 시를 썼어요. 크게 낭독해 보래요.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적인 거죠.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대. 그지? 종소리를 분수에 비유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가라는 거야. 종소리의 색깔까지도 본다.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공감각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감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대상을 보고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의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꿔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야. 공감각이란 체크,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이거는 정의죠, 정의. 옆에 써 있어도 정의라고 써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정의라고 써주시고 공감각입니다. 말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 자, 데이비드 포크니, 풍덩이죠. 자, 지금 위에는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공감각. 그래서 웨인촌이라는 요 시를 통해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대요.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그지?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건 좀 다르게 본 거죠.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그림 속에서 시각적인 걸, 청각적인 걸, 시각적인 걸 통해서 청각적인 걸 느끼게 했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청각의 시각화를 얘기하는 거죠.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그림 하나가 있잖아, 그림. 그림을 지금 먼저 색채로 보는 거야. 하나의 대상이에요. 써주세요. 어, 뭐라고 쓰냐면, 그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써요. 하나의 대상. 그림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당연히 분석이라는 거지, 분석. 그래서 분석입니다,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색채, 구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 색채 구도였나? 아, 기법. 색채구도 기법이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그림이란 대상을 어떤 요소로? 색채라는 요소, 기법이란 요소, 구도라는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어.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석,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시각적이야.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선명하고 강렬하다. 그러니까 요 풍덩이라는 그림 또는 그냥 그림을 색채, 기법, 구도로 쪼개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은 분석이 되겠고, 그럼 색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색채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유화 물감 대신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래. 오케이? 두 번째, 기법. 기법은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은 흰색으로 거칠게 칠했다. 나머지는 롤러 사용해서 매끈하게 칠했다. 그래서 선명한 아크릴 물감, 매끄럽고 거칠한 붓질의 대비가 여기 대비라는 게 나오죠. 자, 대비라는 건 그림에서 어떤 요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형태, 색채, 색조를 나란히 배치하는 일. 반대라기보다는 비교 우위라고 보면 되겠죠. 자, 대비는, 그러니까 이게 색깔 같아. 이것도 설명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림에서 어떤 요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형태? 이 반대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색채가 반대되는 색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몇 개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뿐이지. 흰색과 검은색은 뭐 반대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흰색과 푸른색은 반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것도 색채 대비라고 하거든.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설명으로는 대비라는 게 대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비교의 의미가 더 강하다. 비교. 그래서 어떤 색채들을 비교해서 어떤 색깔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거를 대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자, 기법상 물보라가 일어난 부분은 거칠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해서 그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풍동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다. 그치? 매끈한 푸른색, 그리고 흰색으로 거칠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 풍덩이라는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고. 세 번째, 구도라는 거다. 구도. 캘리포니아 집, 수영장의 수평성,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다.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럼 당연히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겠죠. 그럼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냐? 어, 풍덩 소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죠? 풍덩 소리를 느끼게 하는 거야. 얘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또는 그림 자체만 보면은 이거는 시각적인 것으로 청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잖아. 그치?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멋진 모습, 그러니까 다이빙장에서 딱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버린다면 풍동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청각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죠. 즉, 풍동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이 호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동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 청각적인 걸 느낄 수 있어. 상상력을,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페이지에 어딜 보냐면 116쪽 보세요. 116쪽. 일단은 지금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풍덩이라는 그림을 갖고 왔어. 그림을 갖고 왔어. 여기 밑에 풍덩이란 그림 밑에 지우야. 여기다가 예시라고 적어보세요. 예시. 예시라고 적어보세요. 예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감각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1, 그러니까 풍덩이란 예시를 들어줬고요. 두 번째 예시는 여기 한국화가 기모득의 아라는 그림의 예를 갖고 왔어요. 이것도 예시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 중에 예시가 두 개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풍덩이라는 그림을 감상할 때 하나의 그림이죠. 하나의 그림을 쪼개거나 요소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분석이라고 했어. 이 첫 번째 그림은 색채, 기법, 구도라는 요소로 자세히 풀어 설명했지.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간 이 한국화과 키워드 아라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공감각의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감각의 예시입니다. 공감각의 예시. 이것도 예시라고 써주시고. 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다. 자,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다. 이게 뭐냐면 요거 이거인 거예요. 요거. 여기 칠판 보세요. 2008년작 아라고 되어 있죠. 아. 근데 여기에서 글자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아를 통해서 소리를 느끼라는 거야. 평상시에는 글자를 여기에다가 아를 썼겠지. 그치? 잠깐만. 아라는 소리에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음 아자를 왼쪽에다 듣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모음 글자를 왼쪽에 넣어서 이거를 글자보다는 소리로 인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먼저, 음,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다. 다음은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된다. 그치? 바로 쓰면 글자로 읽혀집니다. 근데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아자를 쓴 게 아니라 왼쪽에 썼다. 이 소리고요. 거꾸로 쓴 아는 버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옅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
이다. 아자를 고른데도 이유가 있대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고 싶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니까 상상이 갇히게 된대. 그러니까 글자 안에 의미에 갇히게 되는 거야. 오른쪽에 아자를 써게 됐을 때 어떤 의미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갇히게 된다.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감탄할 때도 탄식할 때도 이제 소리를 낸다. 이 아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구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상상력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모음 아자를 쓴 게 아니라 왼쪽에 아자를 써서 글자보다는 이 소리에 의미를 방점을 찍도록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다음 장입니다. 117쪽.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이응을 자세히 보래.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옅은 부분도 보인다. 자, 칠판을 보면은 왼쪽엔 짙고 오른쪽엔 옅은 부분이 보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고. 아자를 발음할 때 성대에 울림이 생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이 초성의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지. 물론 한글이 창제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라고 했을 때 초성의 음가가 없긴 해. 근데 세게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딱 때리지. 그럼 하지. 그럴 때는 이응이 음가가 있긴 해요. 그지? 초성의 음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아마도 이 사람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감탄할 때 탄식할 때 라고 했을 때 이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있다라고 여기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음 장.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긴다. 그치?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거래. 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소리의 떨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감각이라는 거야, 공감각. 이 그림도 역시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소리의 떨림을 그림으로써 형상화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반면 아는 붓의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 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아에 담았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 기모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대.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과 다르다. 그러니까 조형성, 어떤 모양만 갖고 온 거랑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글자 아에 담겨 있는 보통 이제 시각적인 것만 사람들이 볼 텐데 이 시각적인 것 외에도 소리, 공간성, 시간성 같은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글에 매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 작품을 창조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칠판.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서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기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감각은 원래 종소리죠. 종소리. 이건 청각이죠. 이 청각적인 것을 푸른색으로 표현했어. 푸른 종소리.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다? 시각적인 걸로 표현했다.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공감각이란 뭐뭐란 무엇이다. 이 형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 장부터는 이 공감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림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는 풍덩이란 그림과 두 번째는 김호득의 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풍덩이라는 그림 같은 경우는 청각적인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림만 보면요. 이건 뭐야?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으로 바꿨다고도 볼 수 있어.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화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영장에서 청각적인 것을 딱 느꼈어. 청각적인 걸 느끼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을 시각화라고 했는데 이 그림만 보면은 시각적인 것으로 뭘 느낄 수 있어? 청각적인 것을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감각이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가 되겠고 두 번째 이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풍덩이라는 그림의 예시와 기모득의 아라는 그림의 예시를 갖고 왔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공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왔어요. 예를 갖고 왔어. 그리고 풍덩이라는 그림을 설명할 때 이 그림 하나를 어떻게 요소별로, 요소라는 건 색채라는 요소, 기법이라는 요소, 구도라는 요소로 나누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했잖아. 그치? 나누어 자세히 풀어 설명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석.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끝부분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시인이나 아니면은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공감각을 평소에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대.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법을 알려드리는데 예술 작품과 가꾸어지는 거래요.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각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구름을 보고 맛있는 솜사탕 맛이 느껴지는 거야. 이런 게 공감각이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떻게? 꽃이 핀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꽃이 핀 모습을 바라보고, 후각적인 꽃 냄새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인들이 또는 예술가들이라고 칭하는 그림 그리는 화가, 시인들, 이런 예술가들한테서 이런 공감각이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대. 이거는 이제 인용이죠.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의 말보다는 그 책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용을 써서 갖고 온 겁니다. 간접 인용이에요. 자, 밑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이 글의 설명 대상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공감각이죠, 공감각.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일의 내용이 두 미술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 써보자. 자,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 있고 기모득의 아가 있어.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예와 요 예를 갖고 왔으니까 예시죠. 왜 풍덩? 아까 얘기했다시피 색채, 기법, 구도 이 세 가지 요소로 자세히 풀어 설명했기 때문에 분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설명 방법이 있었나요? 따로 없었죠, 그렇죠? 아 같은 경우는 글자 아를 거꾸로 써서 그림으로 인식하게끔 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모 마자를 놓는다면 이것만 딱 보이기 때문에 글자 아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왼쪽에 아를 씀으로써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하게끔 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으로 인식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를 상상하게끔 하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요 아는 울림소리를 느끼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거 붓의 속도에 단숨에 선을 그어서 아를 소리할 때 강렬한 느낌,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은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을 해주고, 이게 선명한 아크릴 물감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런 색깔, 그치? 매끈하게 롤러로 이렇게 매끈하게 그리고, 요 물보라가 치는 부분은 아주 거칠게 칠하는 거예요. 질감이 느껴지게. 그래서 풍덩 소리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그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그림 모두 공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설명하는 글쓰기란다. 설명하는 글 읽기에서 내용 전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재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찾아보자. 정의는 대상의 방법을 밝혀 풀이하는 거예요. 뭐뭐는 무엇이다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맨 위에 보세요.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이것도 정의야. 무조건 뭐뭐란 무엇이다는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원래 정의라는 것도 그 종개념, 유개념에 따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뭐뭐란 무엇이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의 쓰였죠? 예시,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했다. 여기서 대상은 공감각이었어요.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과 김호득의 아라는 그림을 갖고 왔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두 가지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비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공통점은 비교고요. 비교고 잘못 그렸네. 써주세요. 자,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예요. 까먹지 마세요.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이 있지. 분류 구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나누는 건 구분이고요. 묶는 건 분류예요. 여기 딱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원인, 결과를 묶어가지고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묶는데, 원인의 인자고요. 결과의 과자입니다.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거야. 앞에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근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채로 나올 수 있어요.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인과가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건 아니야. 자, 분석은요. 이거는 분류구분은 여러 대상이잖아. 분류구분은 여러 대상을 묶거나 나누는 건데 이 분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이에요. 하나의 대상. 하나의 대상이야. 그래서 로봇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머리, 몸통, 팔, 다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이게 분석이야. 그러니까 분류 구분은 여러 대상을 묶거나 나누는 거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요소나 아니면은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여기에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공감각에 대해서 나오네요.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걸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지. 공감각이란 무엇이다? 정의입니다. 정의. 코코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 풍덩 소리에서 동그라미,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라고 했잖아. 그치? 어떤 대상의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색채를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입니다. 어떤 대상을 요소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분석입니다. 그 다음 거, 이 글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살펴보자, 알아보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처음 부분에는요, 공감각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치?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밖에 얘기했잖아. 저기 밖에 뭐가 보여?
소나무가 보이지? 소나무를 보고 시각적이잖아. 시각적인 건데 저기에서 너네들은 따가움을 느낄 수 있어. 바늘처럼 저 바깥에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가 보이면은 그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저거에서 바늘을 연상해서 바늘에 찔리는 따가움을 연상시킬 수 있단 말이야. 소나무의 침엽수는 나한테는 따가운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공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니까 시각적인 거야. 근데 구름을 보고 아, 솜사탕처럼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시각을 미각화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공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감각을 키워주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중간 1, 공감각에 드러난 미술작품 풍덩에서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게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내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 그림만 딱 본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시각적이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인 그림을 청각적으로 바꿔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작품 아에서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게 표현했다. 아, 뭐 별거 없고 넘기고요. 자, 주된 설명 방법 정의 예시. 이 글에 쓰인 주된 설명 방법 정의와 예시. 정의는 뭐에 대한 정의였죠? 공감각이었죠. 공감각. 예시는 공감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갖고 왔고, 두 번째는 뭘 갖고 왔어? 기모드게 아라는 그림을 갖고 왔죠. 예시가 쓰였고 이 예시 가운데 데이비드 호크니 풍덩에서는 그 그림을 색채, 구도, 기법 요 세 가지 요소로서 설명했기 때문에 분석에 또 쓰였어요. 글쓴이가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쓴 까닭은 당연히 설명 대상의 공감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밑줄 치세요. 체크. 120쪽에 요거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 까닭은요, 공감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4번.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나는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설명 방법을 쓴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감각이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 글을 이해하기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있죠? 자, 별거 없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